뭐 아시다시피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의도에는 문제가 많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여의도 말고도 정말 심각하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사법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또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사법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그리고 뭐 또 공수처, 경찰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국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런 부재 상태, 난맥상, 이걸 한꺼번에 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 그럼 저 법학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 경제학 책인 줄 알고 좋은 고전인 줄 알면서도 그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경제학 책이 아니다. 들여다보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사실 영국의 그 사법제도, 재판제도에 관한 소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어떻게 그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차이가 났는가? 결국은 사법 시스템이다. 예측 가능한 분쟁이 있었을 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심판기구가 있고,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모든 시장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가 문제인 건 맞지만 더 이전으로 들어가면 예측 가능한 사회, 전망 가능한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법치주의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다 망가졌다. 비단 정치에서뿐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일반 사건의 어떤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결국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판사가 누구냐 이걸 묻게 되는 사회, 이 비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오늘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 그 중국의 어떤 그 사장이 임금 체불을 했다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당하게 되니까 뭐 우리 돈으로 뭐 150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을 전부 동전으로 법원에서 강제 집행한다 그러니까, 그래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한 20kg 되는 걸 가지고 판사 앞에서 피고한테 저 원고한테 툭 던져줬답니다. 근데 원고가 이거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동전도 돈이니까 받아가라. 판사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야, 그거 맞긴 맞는데 그럼 돈 받을 사람이 셀 게 아니라 네가 세라.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세다가 몇 번 틀리고 결국은 사과하고 돈을 뭐 이체해줬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기사 제가 봤습니다. 거기 댓글이 뭐냐, 중국 판사 우리나라 판사보다 낫답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전에 한번 중국 상사재판 관련해서 그 사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외로 돈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쪽 당사자가 중국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불공정하게 처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주장했던 걸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적어도 시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인프라를 갖고 있구나. 우리는 정치에서만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일반적인 민사재판, 상사재판에서도 결국 그런 것들이 좌우하는 그런 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법이 더 이상 정의와 상식의 언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그 위기인데, 전 위기가 이게 어디서 왔냐? 저는 이제 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라고 봅니다. 제가 87년도에 그 방위를 받고 와서 2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이제 헌법 가르치던 교수님이 헌법 개정하는 거기 또 한 분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복사해드리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미국식 대통령제를 갖고 왔죠. 그러면서
헌법재판 또 역시 미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다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다 정해졌는데 법원이 갑자기 반발을 한 겁니다. 왜 정치적 사건을 법원에 주냐? 골치 아픈 사건 우리 가져오지 않겠다. 따로 해라. 그 전에 우리 헌법에는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그러면 그 비슷한 게 독일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들자. 그래 부랴부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이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죠. 대통령 중심 제국가에서 독일은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의원내각제에서 헌법재판소 그걸 우리가 대통령제 중심 국가로 갖고 왔는데 또 희한한 게 탄핵 소추 그 가결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이건 사실 세계에도 별 유례가 없습니다. 그 국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원에서 탄핵 소추서가 올라오면 상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원에서 하더라도 직무는 정지되지 않죠. 만약에 상원에서 이제 탄핵 가결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부통령이 이제 하는 거죠. 부통령이 임기를 채우니까 국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대통령은. 수상에 대해서는 탄핵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이렇게 마비가 돼 부분적으로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어떤 대통령 직선제 관철한다. 여기에만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에서 굉장히 불균형한 그리고 취약점들을 보지 못하고 헌법을 설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을 붙여놓으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아주 이번에 문제를 갈 때 드러냈죠. 헌재 결정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헌재 결정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사실 심각하게 우리나라 사법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반 의석만 있어도 탄핵 소추 가능하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국정 불안을 사실은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고 국정이 중단되고 혼란이 오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봤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가능한 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취약한 데다가 더 취약하도록 이렇게 그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거기 보면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죄 빠진 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심의 표결 필요 없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의결을 거쳐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재의결 하더라도 뻔하게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될 거니까 굳이 재의결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3분의 2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객관적으로 그런 증거 좀 내지 그랬냐 그런 증거가 없지 않냐. 자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헌법적으로 있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권한도 아닌 것이고 헌재가 그걸 지레짐작하는 것이 또 아니고 그러면 거꾸로 한 5명 6명 정도가
200명 모자라게끔 확인서 내고 이거 재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헌재가 그때 가서는 또 재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 논리인데 참 있을 수가 없는 그 정치적 그 판결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 이 문장은 갑자기 급조된 문장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변론 종결되고 나서 오랫동안 글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만 쓴다 그러면 뭔가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법률 문장이 아닌 것들이 마지막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앞으로 대선 그리고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 개혁이 화두가 돼야 될 텐데 물론 지금은 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이나 정치 개혁에 뭐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에 당장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당 쪽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냐, 뭐 정권 유지냐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 개혁이냐 아니면 반개혁이냐 이 구도로 가야 되고 지금부터 이걸 선명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워낙 강한 행정부 권위주의 정권 이걸 거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그래도 행정이 제일 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입법부라고 봤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 3대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 미국의 그 대학 교양 교재로 반드시 읽는 책들, 교양 교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관들은 이거 한 번씩 꼭 읽는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라고 미국 이제 독립혁명 후에 헌법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연방주의자들이 있고 지방 분리주의자들이 미국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때 이 연방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던 사람들 뭐 이 해밀턴이라든지 메디슨이라든지 이런 몇 명이서 익명으로 계속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연방주의자 논고 우리나라든지 그렇게 번역돼 나온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메디슨 같은 경우에 입법부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조금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입법부가 아주 과도한 야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를 침해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힘을 갖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모든 권력,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이 입법부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력 집중은 곧 전재정의 정의와 같다. 그리고 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든 여러 사람에게 있든 전재정이라고 하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전재정 그러면 뭐 군주제와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제군주정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전재정의 특징은 뭔가 저는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은 변덕스러운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재정 그러니까 한 사람 자의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일관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은 선출되었다고 전재정이 아닌 건 아니다. 여기 보면 뭐 170명의 전제군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베네치아 공화국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베네치아는 중세 도시 중에서 이제 이태리 반도 중에서는 피렌체하고 베네치아가 뭐 공화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베네치아는 공화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귀족정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판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전재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선출과 운영에 의해서 그 내부적으로 다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국의 상하원 양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원은 임기 6년, 하원은 2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법부 내에서도 그 입법부가 서로 이제 그 안에서 두 개로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없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원제로 이루어졌고, 단원제로 이루어지면서도 그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할 때 대비한 아무런 제어 장치를 헌법상에 남겨두지 않았던 거죠. 저 마지막 문단에 제임스 메디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제가 한번 보면, 입법부는 자기 권한 확장을 법률 제정의 형식으로 포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법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입법부는 사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권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개별적인 법으로 사법적 판단을 다 대신하는 겁니다.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행정적 결정들마저 직접 내리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 헌법재판관 마치 그냥 법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런 법이 버젓이 만들어지고 그냥 그것이 통과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라는 말, 국회라는 말보다 이제 정당의 폭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제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얼마나 허약합니까? 무슨 제왕적입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 법률상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안 썼거나 알면서도 조금 이렇게 예양적으로 이렇게 절제를 했거나 뭐 그런 것이지, 정말 야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대통령을 잡아들이려고 그냥 공수처, 뭐 경찰, 저 뒤에서 뭐 산에 포위하고 산을 내려오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제왕적이 아니죠. 정작 실질적인 권력은 국회에다 집중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아까 뭐 제임스 메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300명이 각각 이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권력기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팬덤 정치가 되어 있고 이게 사당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같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번에 정치개혁의 제일 핵심이 돼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한 3번 하면 이제 그만두고 다시는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2번 하고 한 번은 뭐 쉬고 하든지, 이렇게 쉬어가는 걸 하지 않으면 계속 공천에 목매고, 공천에 목매면 내부 경선, 내부 경선은 강성 지지파, 결국 팬덤 정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순환을 끊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 정신, 87 정신은 사실은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겁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 심상에도 맞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어야 가끔씩은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우리가 기존 현상을 뒤흔들어 놓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뭐 이쪽에 일부 어떤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순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순한 것이고, 직선제는 그대로 가야 되겠다. 다만 이제 87 체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순되는 것들, 미처 보지 못했던 취약점들, 이런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쳐놔야 되겠죠, 전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보면, 일단 국회의원 소환제, 이거 우리가 제도화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 국회는 그냥 탄핵 그냥 막 난사를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기 그냥 직무 정지돼 가지고 헌재에 가서 뭐 법무부 장관 본인도 법조인이지만 자기 사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 쓰려고 그러면 자기 돈 내 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국회는 저렇게 탄핵 소추하고 이번에 뭐 매덕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아요. 탄핵 비즈니스. 그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행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그것으로 또 자기들 친한 그런 법조인들 또 이렇게 사건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제도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국회의원 우리가 뭐 탄핵이 아니라 소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 영국에서 하원 소환에 관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벌써 대여섯 건의 그 소환 제도가 소환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건은 뭐냐 하면 1심에서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구에서는 재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영국은 그냥 그 의원직 상실입니다. 근데 그 의원직 상실인데 그 밑에 이제 그 규정을 넣었죠.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 우리로 말하면 신체와 관련된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 각 위원회에서 그 일종의 탄핵과 같은 것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지역구에서 자동으로 그 보궐선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환된 사람도 다시 후보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갔다가 나가면 뭐 되겠습니까? 이제 떨어진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영국이 201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상당히 이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이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회법 일부 좀 규정을 고쳐서 국회의원 임기 내에 적어도 뭐 1심에서 뭐 징역형 정도 영국처럼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 지역구 내에서 보궐선거 이루어지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하고 보충되지 못하도록 하고 뭐 그런 식의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심제 뭐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판사가 특별히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차라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 법리 적용은 뭐 법률가 몫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실 인정은 적어도 건전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 제한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임기 제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는 망국적인 개딸 정치,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강제로라도 국회의원 임기를 한 번은 종료시키든지 쉬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데 중남미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모델이 중남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멕시코는 사실 오랫동안 아예 국회의원들 재선을 못하게 하고 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오랜 역사적인 좀 아픔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한 100년 동안 국회의원 재선 금지가 안 됐었습니다. 하원이고 상원이고 딱 한 번만 하도록. 이미 건너뛰도 재출마 불가도록.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문성 축적이 안 되고 이제 행정부 견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201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재선을 허용해서 하원은 최대 4연임, 그러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12년. 상원은 6년씩 12년. 역시 이제 상원이고 하원이고 12년을 그 사람이 정치 역정에서 의원 생활은 12년을 총량제를 했던 거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했는데, 자, 긍정적인 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그래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또 길어지니까 조금 이제 정책 영향이 세진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뭐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법안도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부정적인 평가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재선을 위해서 벌써 지역에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텔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고객들로 해갖고 자기 돈, 자기 지위를 가지고 이제 표를 사는 거죠. 사실 단기 포퓰리즘입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지역에서 뭘 해주겠다. 전형적으로 우리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선거 조작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정당 중심의 공천 관행 이게 더 강화된 거죠. 또 다음에 나갈 때 결국 누구한테 달렸냐. 여기 정확하게 유권자보다 당 지도부에 더 큰 영향력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죠 사실. 그 정당이 카르텔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권자 인기보다는 정당 충성도 높은 인물에게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멕시코는 거꾸로 우리와 거꾸로 이제 갔는데 멕시코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우리 현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재선까지 금지하는 건 너무하지만 적어도 한 3선까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과 국회의원의 전문성 이걸 비교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더 큰 전문성이 있다라고 그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1학년 6번 다니면 6학년 됩니까? 그냥 3선이고 4선이고 늘 저 못된 거 배우고 하여튼 표 얻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3번 하고 마지막이다 그러면 마지막 할 때는 소신껏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아침 하루에 한 5개씩 드실 것 같아요. 아침에 조차 모임도 빼놓지 않으시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사람 만나면 그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의정 활동하는 거 보면 그 형편없다. 그게 결국은 다음 공천을 앞두고 결국은 정당에 대한 충성, 정당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층부에 있는 한두 명, 한 명, 뭐 이런 데 이제 목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끊어줘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제가 안 썼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걸 거꾸로 우리가 남미에서 제일 정말 문제가 있는 나라 그러면 어디 생각하실까요? 베네수엘라 말고 콜롬비아. 마약 왕국이죠, 아주. 사실 콜롬비아가 그런 게 지역별로 있던 세습, 그 정치구도 뭐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똑같이 콜롬비아는 거꾸로 연속 그 출마 당선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정치 개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멕시코와 비슷한 시기에 거꾸로 한 거죠. 멕시코는 재선 금지에서 이제 조금 열어놓는 쪽으로 하고 콜롬비아는 닫아놓는 쪽으로 이제 정치 개혁을 하자고 그랬는데 콜롬비아는 실패했습니다. 콜롬비아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연임 제한하는 거 법안 통과시켰을까요?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요?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 소원을 했는데 콜롬비아에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 자, 이거 3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첫째, 강제로 국회의원 그 연임 제한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제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명분 좋죠? 그 다음에, 정치적 기억에 대한 상실은 사회적 낭비다. 그러니까, 말이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기억 계속 이어가야지. 그 국회의원들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그것도 정당한 경쟁만 보장이 되면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제가 딱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헌재가 이런 비단결 같은 말로 똑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벌써 우리는 수준에서 벌써 남미 수준에 다 갔구나. 콜롬비아 수준에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여전히 정치개혁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전 대선에서 뭐 막연하게 정치 개혁 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전선을 명확하게 해서 전선은 여의도다. 국회의원이다. 3번까지 하면 그다음에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국회의원도 중간에 끌어내야 된다. 뭐 이 몇 가지가 그 화두가 되고 그걸 가지고 대선도 치르고 그걸 가지고 그 후보가 뭐 승리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실 토양이죠. 어떤 국민들 수준이 뭐 못 따라가면 아무리 제도를 만든다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은 어떤 토양이 나쁘면 한때 뛰어난 인물이 나와서 뭔가 반짝하고 어떤 개혁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런 인물이 사그러들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것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토양을 가꾸는 일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또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 헌법에 없는 게 또 이겁니다. 방어민주주의. 독일은 방어민주주의에 관한 그 조항도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뒀습니다. 헌법수호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들 다 뭐 그냥 신원조회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모든 SNS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 걸러냅니다. 몇만 명씩 탈락을 하죠.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된 사람 그런 사람 절대 못 됩니다. 판사도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방어민주주의에 관한 조항도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 자유주의 학회, 이 보수 자유주의 정신이라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좀 교육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감동을 주는. 그래서 제가 어제 우연히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는 아직까지 경로우대 안 봤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먼 것도 아니네요. 야 이거 가지고 한번 2030하고 우리가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우리 능력이 되면 우리 돈 내고 타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로 배지 같은 걸 하나 탁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2030하고 세대하고 너희들에게 부담 가능한 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아이디어를 막 하고 몇 가지 정리하고 챗 GPT한테 줬더니 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전략개혁보다 밑에 보면 기대효과, 도덕적 명분, 보수우파가 윤리적인 자기절제와 책임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청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자발적 양보, 이런 메시지를 줘서 감성적 연대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간접 선거운동도 되는 겁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가치 실천한 보수의 이미 정상. 이게 같이 뉴스에 나가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누구를 지지한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제 이게 확대가 되면 이제 4050에서 올라올 좌파들이 다 고립됩니다. 60대로 올라오면 그거 배지 안 달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배지 달고 다니면 이게 많아지는 거.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이걸 제가 어제 구상해서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여기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공사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좋아요. 이게 참 AI가 말이죠. 채집 무의미지만 무책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이 친구가 챗GPT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실천적으로. 자, 좀 말을 맺겠습니다. 이제 헌법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이제 헌법 우리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지금이 캄캄한 시기 같지만 캄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빛이 더 환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선 국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되지만 장기적으로
토양을 만드는 일, 뭐 그런 일에 또 여기 계신 우리 정말 학계에서 최고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